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44페이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혁명을 이제 교과서를 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연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쇄적으로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18세기부터 이제 사람들이 근대 의식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라면은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특히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이 직접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꾸고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민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8세기의 프랑스의 상황은 어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런 근대 의식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제도를 구제도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봉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체제들은 전통사회에 있는 그러한 옛날 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1신분에는 고위 성직자들이 있으면서 가장 하는 것 없이 부를 누리고 있고요. 제2신분은 귀족이나 고위 관직자들, 역시 지배층들이죠. 그리고 제3신분에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3신분이 국가의 모든 세금들을 부담을 하면서 특권은 이 1신분, 2신분들이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라이벌 관계로 7년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프랑스는 이러한 영국을 꺾기 위해서 미국의 독립전쟁 같은 걸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려면 이 3신분이 모두 모여서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삼부회라는 걸 소집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금을 걷고 싶다고 해서 야 걷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각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아 그래 이거는 지금 거둘만 해 라고 판단을 내려서 통과가 돼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삼신분들은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미국의 그런 또 독립전쟁이나 독립혁명 같은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직접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전에는 신분별로 표결을 방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1신분, 2신분, 3신분이 각각의 대표가 이제 1대 1대 1로 표결 방식을 하게 되었는데 3신분 입장에서는 3신분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2신분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신분 계층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 머릿수대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신분, 2신분보다 3신분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3신분에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반대로 1, 2신분 같은 경우에는 신분별로 1대 1대 1로 동등하게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3신분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이 상공업자와 같은 부르주아들이었었어요. 부르주아들은 이 시기에 상공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돈은 많은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나의 재산들을 1신분이나 2신분이 뺏어갈 수도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1789년에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좋아요. 자, 3부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자 삼신분들은 테니스 코트가 쳐져 있는
약간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관철하고자 하는 주장이 먹히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모임을 해산할 수가 없다. 30분들은 계속 모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을 들은 민중들이 진짜 1신분, 2신분 너무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 그 구 제도의 대표격이 뭐였냐면 이 바스티유 감옥이었거든요. 그래서 1신분, 2신분, 즉 지배층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두었던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30분들이 자신의 그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회라는 걸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권선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제1조 사람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늘 그렇게 살아간다.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공공의 복리가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가 없다. 사회적 차별은 안 된다. 그래서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근대 의식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제2조 모든 정치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소유,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 역시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소유를 할 수 있는 권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한.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사회계약설에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제3조 모든 주권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결국에 이 국민은 부르주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치만 민중들까지도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이 이 1신분, 2신분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직접 유리하지 않은 권한 행사할 수 없다. 결국에 주권 재민의 원리를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능력, 덕성과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부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배층들이 자신의 부를 마음대로 빼앗아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면서 소유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왕이 당시 누구였냐면 루이 16세였어요. 자, 루이 16세는 지금 민중들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붙잡히면 죽겠는데 싶어가지고 이 국왕이 도주를 해버립니다. 간밤에 도주를 해버려요. 근데 민중들한테 붙잡혀. 어디서 붙잡혔냐면 바렌이라는 도시에서 붙잡혀요. 파리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더 화가 나게 됩니다. 이 지배자라는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정부의 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을 당시에 상퀼러트라고 불렀는데 이 상퀼러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에 귀족들은 이렇게 퀼러트라는 약간 반바지 같은 펑퍼짐한 반바지 그리고 안에 이렇게 타이즈를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퀼러트는 퀼러트라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긴 바지, 너플너플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이러한
평민들을 상킬로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민중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아씨 진짜 이 루이 16세 같은 왕들 다 밀어넣어버려 이렇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791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인권선언 이후에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삼신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자, 우리가 직접. 그러면서 엔드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 프랑스가 이렇게 시민혁명을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니까 그 주변 국가였던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프로이센과 같은 국가들은 야, 혁명 안 돼. 지금 여전히 왕이 최고라고 우리 국가들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혁명 사상 전파하지 마.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시민혁명이 정말 성공해버리면 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민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차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삼신분들이 야 무슨 소리냐 대세는 평민이다 하면서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혁명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은 아무래도 이 부르주아즈들이 움직이는 그런 군대이겠죠. 그래서 혁명 군대와 혁명 전쟁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792년에는 점점점 이 혁명의 열기가 세지게 되면서 급기야는 왕을 죽여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예 우리 프랑스는 국왕을 같이 가는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게 바로 국민공회입니다. 이름부터가 공이죠? 특히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로베스피에르인데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뱅 수도원에서 같이 있었던 자코뱅파의 일원입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성공하려면 그 지배층들을 싹 죽여야 돼 라는 입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지배층들을 그야말로 죽여버리는 공포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기요틴, 단두대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층들을 쓱싹쓱싹 아주 빠른 시간에 착착착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민중들조차도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남아있는 부르주아즈들도 너무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르미도르,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혁명 그 달력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11월이 바로 테르미도르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기요틴을 주도했었던 이 로베스피에르가 또 자신 또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르미도르의 반동이에요. 그 이후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의 총재가 연합을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혁명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국민공회를 통해서 시민혁명이 더욱더 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은 계속해서 프랑스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항상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바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혁명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령관이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 같은 데를 원정을 나가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유물도 얻어오고 그다음에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었던 오스트리아까지 격파를 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재 정부에 이어서 바로 나폴레옹이 스스로 제1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통령 체제 있죠? 그거의 그 통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면서 이 어떤 혁명의 그 규칙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을 이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등은 이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달가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물리치자라는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그 주변 국가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격파를 했지만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는 격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영국을 격파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영국하고 거래하면 안 돼. 라는 대륙 봉쇄령까지 내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을 소외시키려고 했었지만 러시아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영국하고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혼내주려고 러시아 원정을 가요. 근데 러시아가 엄청 추워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원정을 실패하고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결국 러시아한테 패배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또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오스트리아나 이제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등 대프랑스 동맹이 승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얘네가 이제 승리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든 체제가 뭐냐? 바로 빈 체제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메테르니히라는 재상이 주도를 한 체제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빈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빈 체제는 뭐냐? 그동안 프랑스 혁명? No. 혁명? No. 우리는 계속해서 왕정 이어갈 거야. 그리고 지배 계급 계속 이어갈 거야. 자유주의 안 돼라고 주장을 했던 체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각 지역의 어떤 지식인층이나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독일의 프로이센이나 혹은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돼요. 까르보나리당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랑 계속 싸우게 되면서 우리는 독일 국가의 사람이야, 시민이야, 혹은 이탈리아의 시민들이야 라는 민족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국가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을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민족이야, 혹은 중국 민족이야, 혹은 독일 민족이야 라는 그 민족의 개념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그 민족의 정신을 주입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들이 중심이 또 되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요,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원래의 왕조, 부르봉 왕조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왕이 누구냐? 샤를 10세인데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정제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었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이 국왕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월 혁명이에요. 자, 근데 이 시기에는 또 다시 한번 그래도 왕정이 있어야 체제가 유지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 중에서 이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에 앉히게 돼요. 그러면서 루이 필리프 왕을 중심으로 입헌 군주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입헌 군주제는 왕이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다 갖는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왕이 통치를 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왜냐? 부르주아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지도자가 움직이면서 나의 부만 지켜주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헌군주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민중들은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주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민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1848년 2월 혁명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2월 혁명은 7월 혁명과 2월 혁명은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2월 혁명에서 결국에는 루이 필리프가 아웃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중들이 원했던 것처럼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 오스트리아에게도 역시 영향을 주어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에 그 옛날 제도를 지키려고 했던 빈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독일 지역이나 오스트리아 지역에도 시민혁명의 열기가 같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에서는요, 좀 공화정을 수립은 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강력한 지도자였었던 루이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루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조카예요. 그 나폴레옹 그 삼촌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통령으로 이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대통령으로 시작했지만 황제할 건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제2제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 과정에서 루이 나폴레옹은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는 것마다 족족 지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루이 나폴레옹이 정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또 세금 없고 막 전쟁 비용 드느라 힘들고 이러니까 민중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파리의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파리 코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이어서 3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프랑스의 제도, 특히 대통령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교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